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를 직접 공개하며 북미 협상에 문제가 없다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는데, 과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지, 현재 어디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지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영남권에서 이 주문한 택배를 오랫동안 못 받아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배경에 특별한 사연이 있었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오늘 2부 시간에 택배 노조의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이란으로 귀국하면 목숨이 위험한 10대 소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지금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년을 위해서 친구들과 학교가 청와대 청원회까지 나섰다는데 그 본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고요. 자,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자리를 옮긴 이택광 장강명의 금요살롱. 오늘은 이 팟캐스트 저널리즘과 공중파의 어울림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격 공개하면서 이 양국 간의 큰 진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내놨죠. 하지만 미국 내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 친서에 비핵화 얘기 한마디도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네요. 자, 이 친서 공개의 의미, 앞으로의 전망 좀 짚어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상 간에 친서 주고받은 걸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네, 글쎄 저도 제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정상 간의 친서를 공개한 건 처음 들어보는 일입니다. 네. 네, 요번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이고. 근데 요번 공개된 친서는 그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들어갔다 나오면서 받아온 걸까요?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7월 1일 날 당시 이제 성킴 필리핀 대사가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직접 내려와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아갔거든요. 예. 아마 거기에다 이제 그 답신의 의미에서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 예. 친서를 전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근데 김정은을 원래 만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만나진 못했죠. 예, 아마 그 부분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친서가 전달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당시 그 성킴 대사가 이제 그 친서를 전달하면서 의제를 전달했을 때 아마 그 내용들이 북한이 원했던 그 최전전 보장이나 또는 이제 그 관객에서는 얘기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리는 피하고 대신에 답신으로 친서는 주고 이거네요. 예, 아마 그 부분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답신 성격이 이번 친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극히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마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한 이후에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이제 비난이 미국 내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걸 좀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난 일요일 날 도쿄에서 한길 외무장관이 회담을 갖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미 언론을 보면은 지금 비핵화 언급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공격을 해왔거든요. 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여전히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비핵화 약속은 유효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친서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우선 조성열 박사께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괄 타결을 뭐 최고 목표로 기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요번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북한이 원했던 체제 안전 보장이나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떠한 해안 대안을 가지고 가지 못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유해 송환 문제는 물론이고 예. 검증과 핵 문제를 논의하는 이런 이제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현재 대화의 끈을 이어져 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군 유해 송환 실무 협상에 북한 측이 아예 안 나왔잖아요. 물론 뭐 장성급으로 올리자 뭐 역제안이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판문점으로 미국 대표들이 가기 전에 그런 제안을 했어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북한의 어떤 능수능란한 어떤 협상 전술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북한은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유해 송환 정도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이 부분들이 자신들이 지금 계속 주장해오는 정전 체제를 이제 그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분을 이제 유엔부 북한의 장소회담으로 성격을 바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해 송환뿐 아니라 종전선언 추진까지를 협상하는 테이블로 오히려 격상시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정전협상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유엔사 북한과 장소회담이 지난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1년 만에 유엔사와 북한군 장성 간의 어떤 회담을 재개토록 함으로써 결국 이제 정전 체제를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가장 핵심은 지금 미국은 계속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평양은 체제 안전과 관계 개선에 대한 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조금 아까 조성열 박사께서도 체제 안전과 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폼페이오 장관이 갖고 가지 못했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그 체제 안전 관계 개선의 대안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돼서는 일단 초기 조치로 원하는 것이 종전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한국 전쟁을 정책은 아니지만 법적인 선언으로서 정치적 선언으로서 전쟁 종결을 약속받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계 개선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뭐 제재 유예라든지 이런 어떤 북한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런 어떤 북한의 요구 사항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고 비핵화와 관련된 신고와 검증 문제만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하고 강하게 반박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과거 도식이랑 비슷하네요. 미국은 계속 비핵화만 얘기하고 평양, 북한은 계속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얘기하고 지금 같은 국면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일요일 날 있었던 한미일 외무장관회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북한이 요구했던 관계 개선이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비핵화 세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그걸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인정했군요. 예,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어떤 비핵화 문제 외에도 관계 개선과 또 아울러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얘기, 특히 현 단계에서는 이제 종전선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나 싶고요. 네. 바로 이제 그저께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갔는데요. 아마 이 부분들이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한미 간의 사전 협의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도 종전선언은 뭐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조 박사께서는? 예, 근데 지금 종전선언 가운데서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 군사연습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유엔사 해체 문제 이런 문제가 민감하게 걸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행위들, 다시 말하면 이제 군사연습이나 유엔사가 바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득한다면 또는 이제 종전선언에 그런 내용을 연계한다면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다.
또 뭐 관련해서 뭐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까지 포함해서 종전선언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구속력만 있기 때문에 물론 외무장관급에서도 종전선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정치적 구속력이 높은 정상 간의 모임이 가장 의미가 있고요. 예. 그런데 9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유엔 총회 연설 때 개막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다면은 예. 넉제 무대에 첫 데뷔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만약 신진 주석이 온다면 이 사람이 만나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평양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관계 개선 그 가운데 종전선언 요 얘기를 좀 쭉 해봤고 비핵화 관련해서 조성열 박사는 김정은이 정말 분명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남북, 북중 그리고 북미 간의 지금 비핵화 의지를 정상 간에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미 이제 당대 결의를 통해서 기존의 병집 노선을 이제 종료하고 새로운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이 무조건 자기네가 먼저 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이라든지 또는 관계 개선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속도 문제에 있어서 예. 북한은 가급적이면 핵 프로그램을 우선하고 핵무기라든지 그다음에 ICBM 부분을 후순위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이른바 이제 초기 조치를 우선하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도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서 합의를 못한 이유는 신고와 검증 대상을 결정하는 데서 신고를 어디까지 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탄두라든지 ICBM 포함한 핵물질 모든 걸 다 포함시키고자 얘기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북한은 우선은 이제 핵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핵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에 북한에서 하고 이걸 통해서 신뢰가 쌓이면 그다음에 핵탄도나 ICBM으로 가자. 아마 이런 데서 신고의 어떤 속도나 범위 이런 데서 이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타결을 하지 못한 거로 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 완성된 것과 ICBM은 극구 마지막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네들이 핵 능력을 먼저 공개하고 포기했을 때, 과연 체제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불신이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핵탄두라든지 ICBM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약을 통한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들고 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북한이 좀 불만을 나타낸 것 같아요. 지금 북미 간의 워킹 그룹들은 활발히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폼페이오라든지 김영철 간의 큰 틀의 합의가 없으면은 워킹 그룹이 가동되더라도 아마 상당히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럼 폼페이오가 평양으로 갈까요? 글쎄요, 폼페이오가 가든 김영철이 뉴욕을 가든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기다려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사이다. 뉴스사이다 매주 금요일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뉴스사이다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도 의제와 전략그룹 덤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셜하게 뭘 볼까요? 한국당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어제도 했지만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결국 못 내렸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국당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혹시 지난 지방선거 때 정의당 슬로건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오비락이었죠. 그렇죠. 정의당 기호가 5번이었잖아요. 5번 찍으면 자유한국당이 떨어진다. 그렇죠. 5번이 나이면 2번이 떨어진다. 그 자유한국당을 심판한 것은 정의당이다. 이런 논리였고 요즘도 계속 1야당 교체 이런 이야기를 정의당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또 여론조사상 지금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더불어민주당 49%, 자유한국당, 정의당 각각 10%. 똑같네요. 예,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0.3%예요. 공동 2위죠.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 정의당은 1%포인트 상승,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변함이 없는데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정의당이 좀 올랐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한국당이 떨어진 게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는 약간 오르더라도 남이 많이 떨어지면 상대평가니까 이 2등 된 거죠. 한국당이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이제 정당 명부 비례대표 지지율을 보면 27, 28 이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갈락 말락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도 정신 차리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지지부진한. 그렇죠. 어제 의총 같은 모습이 보도가 되면 지지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부진보다도 못한 게 지지부진은 뭐 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엄청 싸우더라고요.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총 전만 해도 개파 막론하고 어쨌든 비대위 출범시키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대다수 의원이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만 충실하고 비대위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은 비대위 구성하는 쪽으로 가자. 뭐 대안도 없지 않냐. 이랬는데 막판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감정이 폭발했거든요. 심재철 부의장이 총망에 됐는데 예전에도 제 기억에 우리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김성태 원내대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못 참았죠. 심재철 부의장이 특활비 6억을 받아가지고 당에 밥 한 번 안 샀다. 국회 부의장 시절에. 지금까지 부의장이었죠. 요 며칠 전까지.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보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다. 그리고 다른 일부 친박 의원들도 직접 거명하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어제는 김성태 원내대표 비판하고 싶은 게 이때 참았으면요. 이 정도로 안 됐을 겁니다.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그렇죠. 그 여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죠. 오늘까지 이어지는 게 뭐 지금 상호 유감 표명 이런 건 없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어떤 명목의 이름으로라도 당 쇄신과 변화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한국당에 잔류파라는 걸 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말했는데 무슨 말인 거 아니?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바른미래당 복당파. 갔다 온 복당파, 잔류파 이 구분은 주로 잔류파들이 해요. 친박 비박이 아니라 원래 우린 당을 지키던 사람, 저기 갔다 온 사람, 정체성이 이상한 사람. 근데 이제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복당파지 않습니까? 복당파죠. 그러면서 이제 친박과 비박만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굳이 친박 표현을 싫어해가지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강력히 항의했다고 해가지고 없는 잔류파를 만들어서 애써 친박의 흔적을 지워주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다시금 친박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당 화합시키려면 이제 친박 비박이 어딨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렇죠. 친박이 나를 흔든다라고 공세를 퍼붓는 거죠. 김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을 친박의 몽리로 규정을 하고 나선 거죠. 그런 거죠. 반대쪽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김기선, 김도읍, 김진태, 김태현, 박대출, 이장우, 정용기 7명 모두 재선 의원입니다. 김 원내대표의 안화무인격 독성과 오만 가득한 행태가 정의가경으로 치닫더니 결국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당장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화무인, 오만 가득. 뭐 참 이제 용어가 점점 바로 그 7명 재선 다 이른바 잔류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이냐 잔류파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친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내가 보호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아니, 과거 그렇죠. 친박 출신이죠. 구친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친박이란 건 말이 안 되니까 굳이 우리를 이렇게 뭐 말하려면 잔류파라고 해달라. 그러면 이게 잔류 복당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친박으로 규정하면 친박 비박이 되는 건데 어쨌든 김 원내대표 지금 각을 세우는 쪽은 주로 친박 뭐 잔류파 들이에요. 이들의 불안감은 이런 겁니다. 새 비대위원장 예를 들어서 김병준 명예교수 같은 사람이 정권을 쥐면 비박계 복당파하고 손을 잡고 또 바깥의 세력들
하고 교감을 해가지고 우리를 잘라낼 거다. 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갈등의 본질이 바로 그거죠. 그렇죠. 자기 기득권 놓치기 싫다. 예. 지금 이제 비박계하고 복당파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대위원장이 할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러는데 과거 박성준 의원 메모 파동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요. 비대위가 뭐 이런저런 제도를 고치겠다고 해봤자 국민들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피부에 와닿으려면 과감한 인적 청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적 청산이라고 하면 대상은 역시 친박계가 우선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것인데, 자 지금 이제 당 지도부라고 하면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주의하고 이제 안상수 의원 준비위원회인데 주말까지 이제 비대위원장 한 명으로 추려가지고 17일 전국 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관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이냐. 예. 주말까지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일 의원들 모여가지고 이게 뭐 결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17일 이전인 16일 날 의원총회를 또 하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서도 안 된다면은 뭐 전국위원회에서 투표.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비대위원장 되겠다고 5명이 무슨 정견 발표하고 투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나올지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 예. 17일까지 뭐가 가상이 잡힐까? 그때도 가상이 안 잡히면 정말로 안 된다는 걸 다 알기는 아는데 혹시 17일에 무슨 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으로 봐서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에너지도 없다.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만한 에너지도 없다. 그렇죠.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를 잘 꾸린다고 해도요.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작 단계부터 이런 식이니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정당이든 어떤 세력이든 사람이든 간에 바닥을 치면은 반등이라는 걸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계적 반등이라는 것도 예.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당은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 여기 정도면 바닥인갑다 하는데 더 아래가 있고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하는데 또 더 아래가 있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그냥요 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닌 게 112석 지금 뭐 2명 탈당해가지고 112석인데 당적 정리도 안 됐다고 하는데 당적 정리가 안 됐어요? 서청원 정태옥 두 사람 당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이에요. 탈당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뭐 보도가 났으니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해가지고 청와대나 여당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한국당이 보수로 어느 정도 대변해주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이제 걸러주고 그 대표성을 지닌 한국당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정당 정치 요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면은 여당이 부자부터 정말로 힘든 사람까지 전 국민을 대표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정체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고. 예. 그러면 하다못해 바른미래당 지지도라도 쑥쑥 올라가서 보수는 대안을 저기로 삼았구나. 그러니까요.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거기도 안 자유한국당이 잘못하니까 바른미래당은 제가 볼 때 요즘 특별히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냥 다 꼴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같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걱정 좀 같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고요.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요즘 경남과 울산 등 이 영남권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 CJ 대한통운과 전국 택배연대 노조 간의 갈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CJ 대한통운 측이 택배연대 노조에 속한 이 배송원들에게는 물량을 주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막 듣겠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조 김진일 정책국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경남 울산 지역에 그동안 대한통운 물건 받아서 배송하던 분들이 요즘은 물건을 못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간략히 이야기하면 CJ 대한통운이 기획해서 창원에서부터 개시하여
경주, 김해, 울산으로 물량 빼돌리기를 계단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짜노동 분류작업 이슈화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물량 빼돌리기를 통해 노조 죽이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물량을 빼돌린다면은 그 노조 소속 배송원한테 갈 거를 어디로 빼돌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조합원들의 물품에만 별표 2개의 표시를 해서 선별 분류해서 다른 서브 터미널로 빼돌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직영 기사를 동원해서 대체 배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 노조원들한테 갈 거는 별표를 딱 쳐가지고 그거는 다른 터미널을 통해서 직배 배송원들한테 할당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무래도 이 직배 배송원들은 인원이 부족한 거죠. 그 직영 기사들이요? 예. 예, 직영 기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 지금 소비자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꼭 집어서 지금 아까 뭐 창원부터 김해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저희 노동조합에 전국적으로 16개 지회가 있는데 영남권에만 절반에 달하는 8개 지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영남권이 저희 노조 주력이다 보니까 여기를 타깃으로 삼아서 치고 들어온 거 아닌가. 영남권을 먼저 치고 다른 지역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예. 택배연대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 그 배송원들은 물건 한 개당 배송하는데 얼마씩 받으시는 거죠? 예, 평균 820원, 건당 820원씩 받는데 거기서 또 대리점 수수료라고 일부 공제해 가죠. 또. 그런데 지금은 그 물량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300개 배송하던 기사들이 물량 빼돌리기로 인해 하루 10개 안팎씩 뭐 배송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타격이 크고 저희는 이게 회사가 노리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존권 위협을 통해 조합원들을 흔들어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 조합원들 전혀 구람 없이 씩씩합니다. 회사는 의도대로 되지 않아 멘붕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300개씩 가던 거를 10개씩으로 빼돌려서 이 직배를 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나머지 290개 정도를. 그렇죠. 네네. 그런데 CJ 대한통운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거의 최근 많은 언론에서 분류작업 문제를 다루면서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의 실태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파급효가 커지니까 파급효가 커지고 시간이 갈수록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자 회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분류작업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류작업이라는 게 그 조합원들이 배송할 물품을 레일 위에서 선별해서 가져가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평균 7시간에 달합니다. 근데 그거는 돈을 전혀 안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택배연대 노조는 그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 분류 작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그 인력이 따로 고용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대가를 주던가 뭔가 근본적인 그 개선책을 내놓아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개선책을 요구하시면서 지난달 30일인가 하루 파업도 하신 바 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선책 요구에 대해서 대한통운 측은 답변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뭐 전혀 답변이 없고요. 예. 저희가 설립 필증을 발부한 합법 노동력으로 단체 교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CJ 대한통운이랑 위탁 대리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반년간 줄기차게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기에 저희는 그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하루 경고 파업을 진행한 겁니다. 저희가 이 CJ 대한통운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대한통운 측이 밝히기를 이건 택배기사와 대리점주 사이의 일이다. 이건 CJ 대한통운은 자기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앞에서 얘기한 별표 2개 표시로 조합원 물량을 선별해서 다른 데로 빼돌리고 전국 직영기사를 동원해서 대체 배송하고 또한 최근에는 거래업체에게 영남 지역에서 파업이 있느냐 거짓말해서 배송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게 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은
회사가 기획해서 진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단순히 계약을 대리점주와 맺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대리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예. 대리점주들의 무슨 연합체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리점 연합회라고 있는데 예. 사실상 이게 저희가 노조를 만든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노조가 만든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그럼 이 노조와 대리점주 연합회 사이에 교섭도 없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정식적으로는 대리점 연합회는 임의단체이고. 예. 사실 모든 것들을 이제 저희 근무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CJ 대남통운이 거의 특히 분류작업 문제 예. 등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원청이 나서서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그 뭐 분류 작업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른바 물량 빼돌리기 문제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아무런 대화는 지금 진행되는 게 없는 상태네요. 예, 지금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긴 했는데요. 예. 근본적으로는 원청인 CJ단통운이 이 물량 빼돌리기를 기획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예. 이 문제를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물밑 대화도 시작은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물밑 대화가 되고 있긴 한데요. 예. 근본적으로는 원청 CJ단통운이 나서야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애꿎게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한테는 한마디 하신다면? 네, 저희 조합원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문자가 연락이 오거든요. 예. 도대체 물건 언제 갖다 줄 거냐. 고객들이 문의가 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조합원들이 사실 회사가 안 죽어 있어서 갖다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이 배송했으면 진작 배송되었을 물건들이 네. 배송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파손되거나 예. 아니면은 비를 맞아서 이렇게 썩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합원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도 고객들의 격려 문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지만 예. 이 문제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김진일 정책국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친구가 공정한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청원 글이 올라왔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란에서 온 같은 반 친구를 위해서 작성한 글이랍니다. 이 학생은 만약 난민 인정이 안 돼서 이란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자, 그 이란 국적의 학생 목소리를 오늘 직접 좀 들어보는데요.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살 때 한국에 왔어요? 저 7살 때 한국 왔습니다.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중학교 3학년 16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벌써 한 9년 이렇게 됐군요. 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아요. 7살 때 누구누구랑 왔어요? 저 아빠랑 단 둘이 왔습니다. 둘이서? 네. 어떻게 오게 됐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해외에 많이 다니셨는데 예.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시고 예. 그러면서 한국이 살기 좋고 공부도 하기 좋다 이래서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못 돌아가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저보고 같이 교회를 나가서 너가 이제 잘 할 수 있게 기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도 가보고 그랬어요. 예. 근데 교회에 나가면서 그 교회의 자유를 깨달았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만큼 헌금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네. 자신이 원하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게 예.
너무 자유로웠고 예. 마음에 와닿아서 예. 계속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아빠를 따라서 아마 이슬람교를 믿었겠죠? 네,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국교여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독교 신자가 됐고 아버지도 네. 혹시 같이 교회를 다녔나요? 네, 아버지도 제가 데리고 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지금은 기독교 신자가 됐고 네, 계속 다니시고 계십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리고서 이란으로 만약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애초에 이란이 이슬람 국교여서 개종 자체를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예. 개종을 하게 되면 변절자 취급을 해서 경찰이나 정부에게 고문을 받거나 감금에 있어서 잘못하면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우리 정부에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그죠? 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여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방법원 1심에서는 승소하셨다면서요? 난민으로 인정이 됐다면서요? 네, 1심 때 제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박해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예. 제 손에 들어줬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지금 다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뒤집혔다면서요? 네, 2심 때 이란 정부에서 너를 어떻게 하냐 그런 식으로 저에게 패소위를 남겼습니다. 이란 정부가 학생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네, 주목할 인물도 아니다. 주목 안 받는다. 귀국해도 될 거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어이없고 황당한 패소위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학생은 지금 16살인데 그냥 이란으로 돌아가면 이란 정부가 학생이 기독교로 개종한 걸 알까요? 제가 개종을 하고 나서 고모에게 교회를 갔다는 걸 알렸어요. 예. 그때 당시 고모가 전화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 너가 내 가족이냐.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무시를 하면서 그 뒤로 절대 제 연락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에 살고 있는 고모님이 아예 개종했다는 소식에 막 화를 냈군요. 네, 완전 무시를 하면서. 그리고 연락까지 아예 딱 차단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네요. 대법원도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어떤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3심 때는 아예 진행조차 하지 않고 제 얘기조차 들어주지 않고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외국인 등록증을 빼앗기고 9월 말까지의 체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9월 말? 네. 9월 말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9월 말이 지나면 강제 출국 명령서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고 출국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다시금 무슨 상황 변화를 근거로 난민 신청을 또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제가 잘 알아본 결과가 3심이 끝나고도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분들과 학생들과 저희 아는 모든 분이 도와주시기로 해서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재신청을 할 계획이다. 네. 같은 반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전부터 제가 학교를 계속 빠지면서 법원에 다녔었는데 무슨 일인지 저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해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조차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판결을 내리냐 이래서 직접 자진으로 나서서 그런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난민 인정이 돼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저의 꿈인 모델이 되어서 제 꿈이 모델입니다.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는 청취자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를 도와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저도 앞으로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에서 온 한 학생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 포청천이 뭐길래인데요. 오늘 국회가 이제 의장단 선출했죠. 그런데 언론들은 포청천이 국회의장이 됐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포청천이 뭐길래가 아니라 포청천이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증이라는 이름의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관료인데요. 판관을 맡아서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한 청백리로 유명하죠. 중국인들이 이 사람을 모델로 한 소설을 많이 썼고 명나라 청나라 때도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현대에 들어서는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고 이게 또 큰 인기를 끌은 바 있었죠. 드라마 때문에 알려진 분이죠. 그렇습니다. 작두가 유행어였죠? 그렇죠. 이 드라마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작두를 이용하는데 황족의 경우에는 용작두, 귀족이면 호작두, 평민이 이제 개작두를 쓰는 그런 설정이죠. 그런데 이제 황족인데도 너무 큰 죄를 지으면 또 개작두를 갖고 와서 쓰거든요. 이때 포청천이 개작두를 대령하라 이렇게 외친 게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고 이게 또 유행어였습니다.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 그죠? 이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고 하고요. 그래요? 예. 문희상 의장이 얼굴 생김새 때문에 포청천인가요? 좀 그런 닮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계파 갈등이 심각하다 이 얘기하면서 개작두로 다 치겠다 이 얘기를 수차례 해가지고 이제 또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에피소드는 좀 본인이 좀 일부러 좀 의도한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포청천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겉은 장비인데 속은 조조 이런 평가로 잘 알려지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외모와는 달리 좀 스마트한 분이다 이거죠. 그렇죠. 외모는 이제 우락부락한 느낌인데 의외로 전국을 꿰뚫는 직관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여의도에서 많이 이제 한다는 건데요. 또 잘 보면 표정이 상당히 풍부하고 이제 드라마틱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모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본인이 쓸데없이 얼굴만큼 부덕하고 불민한 사람인데 의장이 됐다라면서 스스로 낮추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이사항으로 배우 이한희 씨의 외삼촌이다. 이 점도 많이 거론이 되죠. 언제부터 정치했죠? 198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서 이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조직이었던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줄여서 연청이라고 하죠. 여기 중앙회장을 3차례 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고 참여정부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었죠. 서청원 의원이 43년생인데 문희상 의장이 45년생이어서 각각 야당과 여당의 이제 최고령 인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이 되고 제1성을 뭐라고 했나요? 협치를 이제 아주 강조를 했는데요. 전반기 국회가 청와대의 계절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된다라면서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문희상 의장의 정치 스타일이 뭐 저돌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이런 것보다는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고 이런데 지금까지 이제 장점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도 중요한데 여기서도 좀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누가 하기로 했나요?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하기로 했는데 아하. 이분도 이제 특이한 별명을 갖고 있죠. 참여정부 때 정무수석을 맡았는데 이제 회의 시간에 코를 골며 졸았다 이런 일화가 있어서 그때도 엽기수석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코는 안 골았다던데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얘기하면서 졸았지만 뭐 들을 건 다 들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 우리 들으면은 아시겠지만 또 거침없이 솔직한 그런 입담하고 소탈한 태도 이런 게 이제 강점으로 꼽히는 분이죠. 과거에 민청학년 사건 주모자로 사형 선고 받았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1974년 4월에 박정희 정권이 국가전복과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했다라는 혐의로 민청학년 관계자들을 대거 잡아갔는데요. 이 배후로 또 인혁당 재건이가 지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른바 2차 인혁당 사건이 된 거죠. 이때 인혁당 재건이 관계자로 지목된 8명의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었고 유인태 전 수석을 비롯해서 민청학년 관계자 7명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이게 형이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 과거사위가 이것을 재조사했고요. 그 결과 2009년 9월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네, 문희상 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정말 협치를 좀 잘 해주기 바라고. 부의장은 누가 됐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하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각각 이제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국회의장은 이제 당적을 갖지 않아서 무소속이 되는 게 관례인데 이 부의장들은 당적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세월호와 기무사인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학생 20여 명을 구해서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린 김동수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문규용 칼로 자해를 시도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김동수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자해를 했답니까? 청와대에 가서 항의하겠다 이런 말을 가족들에게 했다는데 이게 정확한 동기가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김동수 씨의 자해 시도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4월 달에는 제주도청 로비에서 그리고 2015년 3월에 제주도 자택에서 또 같은 해 12월에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중에 각각 자해 시도를 해서 이제 기사화가 됐었는데요. 이때 이제 공통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토로했는데 그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했던 영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세월호 관련 뉴스라면 기무사가 뭔가 조사하고 다녔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기무사가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회유하려고 했다. 이 문건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어서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희생자들을 수장하자. 이 제안을 했다고도 하고 또 대통령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 이 내용이 있다는 문건도 지금 밝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나 또 생존자 입장에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일단 특별수사단이 이것도 수사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지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최근 기무사가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기무사가 구성했던 TF에 참여한 기무부대원들을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조사를 이어서 이제 맡아서 특별수사단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TF에 참여한 부대원 60여 명은 지금도 재직 중이라고 하고 그중에 3명은 현역 장성이라는 거죠. 아울러 계엄령 선포 이후 계획에 대해서 작성한 문건의 경우에는 이게 누가 지시를 했고 또 작성한 건 누구냐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는데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관련해서 KBS의 단독 보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은 게 지난 3월 16일이니까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KBS 보도에 의하면요.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회의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송영무 장관의 이런 인식 때문에 조치가 제때 안 됐고 또 청와대 보고도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국방부는 해당 발언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상황인데 하지만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 간의 어떤 갈등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좀 가중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먼저 아무튼 KBS 단독 보도는 위수령 검토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딱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 했다는 거고? 이 국방부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방금 언급한 국방부와 청와대의 갈등설은 뭡니까? CBS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장성 숫자를 9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기무사 개혁 TF가 개혁안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고 청와대는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이지 이걸 거부하고 할 게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문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보고를 받았다. 이 대목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문건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 계엄 이후 국면에 대해서 기무사가 이제 계획을 짠 그 문건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청와대는 정확하게 언제 우리가 보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답변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그렇죠. 사실에 대해서는 좀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답변을 대변인이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행정관 수준에서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받았는데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건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좀 속 시원히 밝혀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좀 대변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진 발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면 청와대가 더 힘들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류현장의 금요 살롱.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을 잡학하고 박식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격주로 찾아오는 이태광 장강명의 수요 살롱이었는데 금요일로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 팟캐스트가 인기를 모으면서 이 공중파 방송에도 비슷한 포맷 또
팟캐스트에서 유명세를 탄 사람들이 진행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들을 여럿 만들었죠. 근데 몇몇 프로그램들 논란 끝에 지금 조기 종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팟캐스트 저널리즘 그리고 공중파 저널리즘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그리고 소설가 장강명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네.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형식이에요. 사실 저희 시사자키 프로그램은 공중파로 방송이 됩니다만 저희가 방송한 내용도 팟캐스트에 다 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팟캐스트를 통해 듣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팟캐스트 저널리즘 이런 거는 저희처럼 공중파 방송을 팟캐스트에 올리는 거 말고 팟캐스트에서 전문으로 시사 방송하시는 그런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지금 뭐 팟캐스트 순위 보면은 거의 상위권에 이제 팟빵이 사실상 한국 팟캐스트 대부분 차지하니까요. 거기 순위를 보면은 상위권이 다 시사 프로그램들이고 그리고 이제 공중파에서 보지 못하던 몇 년 전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일 또 인기를 모았고 화제가 됐던 게 벌써 오래전에 낙곰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낙곰수가 사실 이제 팟캐스트의 시장을 열은 것이고요. 그렇죠. 특히 시사 분야는 낙곰수가 이제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고, 사실 팟캐스트가 왜 이제 특히 시사 프로그램 유행을 하느냐 생각해 보면 낙곰수 주요 청취자들이 수도권 통근하는 직장인들이었어요. 30대 직장인들.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서 직장에 출근할 때 아침 시간에 주로 이제 듣는 거죠. 근데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특히 본방사수를 하지 않으면 듣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팟캐스트는 어느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 출퇴근할 때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출퇴근할 때 이제 들었던 거죠. 그게 이제 팟캐스트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던 원인이 아닌가. 하나의 이제 원인인 거죠. 그렇죠. 아마 그런 면도 그 매체를 이제 듣기 쉽다. 뭐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듣기 쉽고 출퇴근 시간에 듣기 쉽다라는 것도 있고 콘텐츠도 여태까지 좀 사람들이 그런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뭐 친척들 모인 자리 가면 어르신들이 몇 시간이고 끊임없이 정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하면서 하시는데 저런 거를 왜 방송에서는 못 들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집안 어른들이 정치 얘기 몇 시간 하면서는 가끔 욕도 하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막 그 일방적으로 누구를 막 비판하고. 보통 그런 대화잖아요. 그러다가도 또 왁자지껄하게 갑자기 막 웃음 터지기도 하고 뭐 얼굴 잠깐 푹 켰다 화해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사 팟캐스트 한번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그렇죠. 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의 사랑방 문화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방송으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팟캐스트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표현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뭘 해도 상관없고 방송법이나 뭐나 이런 데 규제받는 게 아니니까. 규제받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성을 아주 방송과 접목시켜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들도 일반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느낄 수 없는 이제 그런 쾌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이었던 거죠. 뭐 이 정도 설명하면 청취자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 낙곰수를 유명하게 했던 그 4명의 주역이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근데 이 4명이 차례차례로 지상파 방송에 진출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는 몇몇 프로그램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징계도 받기도 하고 조기 종영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현상 우리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게 팟캐스트 저널리즘과 이른바 우리가 이제 방송이라 부르는 이제 공중파 또는 지상파의 어떤 그런 공공성 그런 저널리즘 둘 사이의 어떤 충돌. 제가 뭐 곳곳에 좀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물론 그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뭔가 코드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코드가 달랐고 많은 이제 잡음들이 발생을 했죠. 제가 생각할 땐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개념이 다른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공중파 방송은 공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 사실 다른 특정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조정해 주는 게 또 공중파 방송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과 좀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 김우준 씨나 이런 분들이 팟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제거해버리고 말 그대로 말끔한 공중파 진행자로 거듭나게 되면 또 방송에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절충해낼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저는 큰 틀에서는 매스미디어라는 게 이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말하는 매스미디어는 공중파 방송 이거. 그것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죠. 신문에 종사를 했었고 신문도 사실 똑같은 내용을 모든 사람이 편집국에서 정한 대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방송도 역시 그렇고요. 근데 팟캐스트라든가 이제 신문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종류의 뭐 새로운 뭐 카드 뉴스라든지 어떤 페이스북에 기반한 SNS에 기반한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 미디어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거를 대중매체가 못하는 지점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대중매체처럼 어떤 제약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 개인 매체들의 특성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원시원하게 내용을 카타르시스를 주는 내용이 있었고 기존 올드미디어 저널리즘으로 보면 야 저건 좀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점도 있었는데 올드미디어들이 어쨌든 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젊은이들은 훨씬 더 자기하고 밀착된 이야기, 내가 편한 시간에 볼 수 있는 즉각적인 정보들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드미디어들이 우리는 이렇게 시장을 뺏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뉴미디어들 접목해보자라고 이렇게 결합을 한 결과고 이게 또 어떤 면으로는 대세 같기도 하거든요. 두 분도 팟캐스트 같은 데서 좀 해보자고 하는 제안들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아마 장강윤 작가는 하고 있죠 지금. 저는 계시고. 지금 독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팟캐스트? 네, 책 이게 뭐라고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책 이게 뭐라고라는 독서 팟캐스트. 거기서 시사 얘기는 안 해요? 시사 얘기는 제가 그다지 시사자키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기 순위 높나요? 꽤 높은 편입니다. 사실 제가 들어서 아는데. 네. 제가 즐겨 이태권 교수한테는 제안 온 거 없었어요? 저는 제안은 했지만 제가 좀 뭐 안 했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게스트로 몇 번 나간 적은 있어요. 제안 왔는데 거절한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저도 뭐 학자잖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하게 되면 너무 시간 많이 뺏길 것 같았고. 근데 제가 독서 팟캐스트인데도 독서 라디오 프로그램 나갈 때랑 꽤 다릅니다. 그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니 이런 단어도 금지어야 싶은 그런 단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제약이 있고 또 시간도 팟캐스트 같으면은 뭐 꼭 1시간 안 맞춰도 되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하다가 재미있으면은 뭐 1시간 10분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조금 짧게 끝나도 되는데 어떤 그런 규격 같은 게 확실히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느낌은 들어요. 기존 매스미디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뉴미디어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형태가 뭐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듣는 형태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지상파나 공중파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듣고 싶건 안 듣고 싶건 그 시간에는 그 방송이 나오는 거고 원하는 걸 찾아 듣는다는 뉴미디어의 특성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맞는 것만 골라 듣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생긴단 말이죠. 사실은 저널리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전해주는 게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정보라도 이건 중요하니까 들어라라는 태도가 그렇죠. 기존 매스미디어에 있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저널리즘 그런 매스미디어가 영향력이 크잖아요. 큰 힘에 큰 책임이 따른다. 이건 뭐 만화 영화 대사긴 하지만 맞습니다. 미디어에 큰 힘이 있으니까 큰 책임을 우리가 부과를 했죠. 거기다가. 근데 마치 우버라는 게 등장해서 택시 규제를 피해 가듯이 팟캐스트 저널리즘이라는 건 그 책임은 피하고 영향력은 누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모순이 있죠. 책임은 피하고 영향력은 누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강 교수. 근데 사실 그게 또 이제 팟캐스트의 속성이라서요. 그게 이제 일단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언론이라고 생각할까 하고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언론보다는 이제 엔터테이닝에 더 가깝죠. 본인들은 언론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일단 미디어 성격상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엔터테인먼트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 낙검수 같은 경우도 정치쇼, 정치 오락물이죠. 그게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정견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걸 훨씬 더 이제 뭐 풍자를 한다든가 패러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이 이제 낙검수를 언론으로 이제 정립을 시키면서 팟캐스트가 좀 혼란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언론과 이제 엔터테인먼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면서 팟캐스트를 지상파로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8월 종방을 하게 되는 그 블랙하우스도 보시면은 취지문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팟캐스트의 힘을 빌어서 하겠다. 쉽게 말하면 지상파의 한계를 확장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기에서 그러면 지상파는 뭘 준비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팬덤을 가져가서 그런 어떤 공공성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시장성을 가지고서 공공성을 대체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성 자체를 공공성이라 착각을 하신 것인지 굉장히 저는 지상파가 이 팟캐스트 방송을 가져가서 지상파를 혁신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나이브한 거 아니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상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게 관련된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파와 팟캐스트 사실 방송의 인프라의 규모를 생각하면 지상파 어마어마한 거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데려가가지고 다윗처럼 만들어버리면 사실 이제 그 김우준 씨 것만 아니고 주진우 씨가 진행했던 스트레이트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을 좀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이제 알아보니까 사실 스트레이트 같은 방송이 나오려고 그러면 굉장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블랙하우스도 마찬가지였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왜 김호준 씨의 역할이 왜 커졌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투자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정도의 정보가 확보돼야지만 공익성이 보장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근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 김호준 씨라는 어떤 개인의 개인기에만 모든 걸 맡겨두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 물론 일단 뭐 느낌 들었고 장관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 교수님보다는 좀 부드러운 의견인데요. 일단은 저희 처지가 이 금요살롱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낙곰수가 일으킨 뉴스 연성화, 어떤 시사의 엔터테인먼트화에 기대고 있으니까 잘못 얘기하면은 꼭 누워서 침 뱉기 같은 얘기가 되는 것도 있겠고, 또 첫 시도라는 게 100점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게 어떤 그런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닐 테고요. 또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 저널리즘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개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준비를 잘해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팟캐스트 저널리즘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을 했어도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호한 영역, 굉장히 여러 면에서 모호한데 이게 정치냐 예능이냐. 보통 예능에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어디서는 우리는 예능이야라고 살짝 한 발 뺄 때가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대한 언론 같은 좀 약자의 저널리즘, 개인 미디어 같은 그런 성격을 보이기도 하다가 어디에서는 또 공중파 프로그램으로서의 그런 플랫폼의 힘을 한껏 발휘하기도 하고 하는 데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흐름 막을 수는 없겠고, 막을 수는 없다. 적절하게 여기 책임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늘 규제라는 게 또는 어떤 그런 논의라는 게 뒤따라가죠. 제대로 적시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논의의 지평을 확장시켜 보면 사실 종편의 탄생. 그렇죠. 그리고 종편 중에 특히 몇몇 방송에서 정치 토크쇼의 범람. 그리고 그게 토크쇼의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하던 토크쇼가 아닌 예능적 요소와 편파적 요소가 지독하게 가미된. 그래서 한때는 아무 말 대잔치가 막 벌어졌던 그런 현상과 이게 맞대응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편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팟캐스트는 또 그 정반대의 편파성을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즉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결국 정치와 예능의 경계, 공정성과 편파성의 경계, 이게 조금씩 좀 애매해져 버린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결국 청취율이라든가 시청률 경쟁이 이제 모든 것을 재편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청취율이나 시청률이 높은 사람이 그 내용이 공정한가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결국 그 수치의 높음이라는 것이 모든 걸 결정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팬덤이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팟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점이죠.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시대고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고 또 규제 없이 자유롭게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두운 면이 생긴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공정함, 언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공정함과 책임성, 사회의 어떤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편을 갈라가 팬덤에 따라서 지지자들에 따라 가지고 좋은 말 하든 나쁜 말 하든 상관없이 지지하게 되는,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언론의 환경인가 했을 때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의문이죠. 이게 양극화예요.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에도 저는 찬성을 하고, 근데 이런 어떤 맞춤형 미디어라는 거에 순기능도 있거든요. 지금 뭐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는 또 소수의 문제, 마이너리티들의 문제인데 이거 적절하게 문제 제기해주는 기존 공중파 방송이 못하는, 주류 언론들이 못하는 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죠. 이게 매스미디어가 어떤 구심력을 발휘를 하고 사회에 뭐 아젠다 세팅을 한다든가 어떤 큰 뉴스 같은 거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다든가 하는 구심력을 발휘를 하고, 맞춤형 미디어들이 각각 이렇게 그런 큰 미디어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거의 뭐 파편화되는 현상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은 저는 약간 좌절감도 들어요. 네. 지금 제가 또 뭐 갑자기 거대한 얘기를 해서 좀 뜬금없습니다만, 그 아즈마 히로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 내용이 약간 그 제목이 저는 여기에 참 맞는 것 같은데 모든 지금 미디어 기술들이 다 개인화, 맞춤화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즉각적인 보상을 또 지향을 하고요. 네. 그런 미디어 기술 위에서 나오는 뉴 미디어들이 다 어떤 공동체보다는 너의 지금 순간적인 만족, 뉴스 수용자의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를 하고 이거를 어떤 뭐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또는 저널리스트들의 뭐 각오라든가 이런 걸로 대응을 할 수 있겠나? 좀 그런 좀 열패감, 무력감, 이런 무력감. 그래서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해진 시대다.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참 힘든 게요. 과거 매스미디어 시대에도 그런 미디어 문해력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매체 비평이라는 그런 장르가 있었고 그런 비평 문화가 있었고 뭐 균형 있게 뭐 조선일보랑 한겨레신문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미디어 문해력이 잘 퍼지진 않았어요. 학계에서나 학자들이나. 장가명 작가는 거의 이제 포기했군요.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군요. 아니 근데 참 저도 이게 업계 종사자로서 지금 뭐 동료들 만나면 얘기를 하고 있고 다들 골머리를 싸매다가 우리가 문제는 문제인데 해결책이 안 보인다. 참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블랙하우스나 스트레이트 같은 프로그램은 옛날 질서에 옛날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우리는 그럼 그냥 있을 것인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태광 교수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근데 지금 이 블랙하우스나 스트레이트 같은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낙검수 낙검수 제작자들이 만든 이런 공중파 프로그램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공중파 방송을 맡아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편파적인 어떤 방송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윤리적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도적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그 제도적 문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결합이 돼 있다 보는 거죠. 시청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대충 이 정도 해도 그냥 시청률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더 필요하다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조건에서 끊임없이 대응해야죠. 끊임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또 언론의 사명이라고 봐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방송국만 있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있고 방송국에 대한 인허가권도 또 부여하고 딱 또 그런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아까 뭐 이렇게 무조건 백기를 들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 또 정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찬성을 합니다. 근데 태풍이 몰려올 때, 헤일이 몰려올 때 우산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거예요. 이거 교육으로 해결이 될 문제일까 생각을 하고 팟캐스트에 그런 방송 심의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아니 팟캐스트는 심의 안 하더라도 공중파 방송 공중파 방송에 그런 요소를 차용하려고 자꾸 하는데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 이런 지금 그거는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동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논란이라는 거죠. 과연 그 심의는 그럼 제대로 된 거냐? 또 맨날 또 이런 뒷담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블랙하우스가 징계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것도 뭐 문을 닫는데 폐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고 뭐 스트레이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고 저는 뭐 아직까지 뭐
위험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공중파에 한해서만 보면요. 그래요? 이 팟캐스트 전체의 어떤 저널리즘 변화가 아니라 공중파 3사에서 차용한 정도만 보면은 뭐 컵에 물이 좀 이렇게 찰랑찰랑한 느낌이고 잘못 치면 엎어지겠다 이런 정도인데 뭐 넘쳤다고까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심의 같은 것도 여기서는 작동하겠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공중파가 그 심의를 작동한다고 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보다도 그냥 팟캐스트 오리지널 프로그램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약간 넘어가면은 팟캐스트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형 커뮤니티 같은 것들, 뭐 오윤이, 뭐 어떤 그런 사이트들 이런 것도 지금 사실상 미디어 역할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 뉴스 사이트도 오기 싫어서 자기가 가는 커뮤니티에 누군가 링크해 놓는 거 보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정말 태풍처럼 이 미디어의 유형과 내용과 형식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요. 네. 또 일반 우리 청취자, 시청자 대부종들은 그런 새로운 현상들을 굉장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수록 또 지상파, 공중파는 그 나름의 역할을 또한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추세와 그런 시대 변화를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공중파, 지상파 방송사가 반드시.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중심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동시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둘이 사실은 공존을 해야 되는 거죠. 공존을 해야 되고 예. 이 대세, 그 플랫폼이 사실 팟캐스트잖아요. 팟캐스트라는 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다변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 플랫폼의 다변화에 기존의 어떤 기성 언론들이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성 언론들이 시장성만 쫓아가지고 공공성을 버리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둘의 어떤 기준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겠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 시사자키도 잘 들어주시고 또 좋아하는 팟캐스트도 골라서 들으시기 바라고 이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도 마무리는 참 훈훈하네요. 이태광 교수, 소설가 장강명 씨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